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거액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잠적 중인 김남국 의원.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휴게소에서 그 모습이 포착된 바로 그날입니다. 목소리가 밝아졌다. 곧 돌아올 거다. 김남국 의원과 통화한 동료 의원의 전언인데요. 김 의원은 언제 국회로 복귀할까요? 여야 대표의 만남, 여러 차례 핑퐁 기싸움 끝에 드디어 회동이 성사되는 분위기입니다.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전국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금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태풍에 발목 낀 괌 여행객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승객 200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문이 열린 채 착륙했습니다. 비상구 앞에 있던 30대 남성이 강제로 문을 연 건데 착륙 직후 남성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덮친 괌의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 3,000명이 고립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공항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서 최소 3일 이상은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싣고 도주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본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괴담으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잇따라 벌인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경우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을 덮치면서 항공편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이 묶인 여행객들과 교민들이 현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지 공항 운영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괌이 태풍 마와르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피해 수습이 한창입니다. 단전, 단수의 현지 공항까지 폐쇄되면서 괌으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으로 고립된 여행객들은 음식이나 약이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고 숙소도 구하기 어려워 노숙을 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약이 가득 찼다고 연락이 안다고 해서 현재 임신 중인 와이프랑 같이 렌터카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괌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8천여 명, 교민 5천여 명에 관광객 3,300여 명인데 지금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오는 30일 공항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괌 공항 당국이 애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긴 30일 재개를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외교 당국이 현지 교민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임시 대피소 마련을 협의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태풍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단전, 단수의 통신 상태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이제 교민들하고 뭐 교회나 아니면 교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단전, 단수입니다. 단전, 단수라서 이제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외교부는 열악한 통신 사정으로 공관 홈페이지 공지를 못 보낸 관광객을 위해서는 로밍폰 통신사와 협의해 문자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휴양지를 찾았던 여행객들은 제대로 된 숙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행사들은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숙박 지원금 지급 등 자발적인 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호텔 천장에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휴양지를 찾았다가 발이 묶인 지 벌써 수일째. 한국 여행객들은 남는 방을 찾지 못해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거나 간신히 빌린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항공편이 모두 결항하자 여행사들은 발빠르게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여행사들이 손해배상을 져야 할 책임은 없지만 현지 공항 활주로 폐쇄라는 초유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괌과 사이판을 덮친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괌에 체류하며 불편을 겪고 있을 고객들을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여행객이 묶여있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체류기간 객실 1박당 숙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파크와 참 좋은 여행, 노랑푼선도 위로금 차원에서 객실 1박당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행사들은 공항 활주로 폐쇄 조치가 풀리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네, 공항이 정상 운영되고 항공편이 재개되는 대로 현지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투속 작업을 밟을 예정입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강력한 태풍 마와르로 악몽이 된 여행. 아무리 빨라도 오는 30일이 돼야 여객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거란 소식에 여행객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렇게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는 세력을 더 키우면서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연휴 이후 남해안에 수증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 물폭탄이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중형차가 뒤집혔고 도로변 아름드리는 뿌리가 뽑혔습니다. 도로 위로 쓰러진 전신줄을 피해 조심스레 운행하는 차량. 그 옆 건물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가 남긴 모습입니다. 괌을 지나며 태풍은 더 강해졌습니다. 거대한 태풍 구름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중심에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마와르는 북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져 29일에는 필리핀 북동쪽, 30일에는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접근한 기압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며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27일은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28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연휴 이후 날씨는 유동적이지만 남해안에 계속 비구름이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이완 부근 해역에서 정체하며 약화하던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남해안 비구름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약화하면 태풍의 범위가 넓어지며 가장자리 수증기가 주변의 다른 저기압에 공급될 수 있고 이 경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연휴 기간 내륙의 장대비에 이어 연휴 이후에는 남해안에 더 강력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승객 등 200명이 탄 비행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에 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학생 12명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알고 보니 승객 중 한 명이 일부러 이 비상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좌석에 붙은 천조각이 바람에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문이 열린 비행기는 멈추지 못한 채 계속 날고 승객들은 공포에 떱니다.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비상구가 열린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착륙을 앞두고 고도를 낮추던 중에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크게 불고 누가 봐도 문이 열린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서 비명 소리가 났고 누가 문이 열렸다 이런 소리를 냈고 나중에 승무원이 벨트 풀지 말고 다 앉아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으로 초중학생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손떨림 이런 증세들이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와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호전이 돼서 병원에서 전부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해서. 사고는 비상구 앞에 앉았던 30대 남성 A씨가 레버를 당겨 강제로 문을 열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30대 남성이 항공기의 비상구를 강제로 열면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승무원 6명이 있었지만 착륙 직전이라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이 남성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허성준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문이 열린 채 계류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출입문에 연결된 경첩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도 일부 보입니다. 200m 상공을 날던 항공기의 비상구가 열린 건 30대 A씨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A씨는 비상탈출구 옆좌석에 앉아 대구로 가던 중 갑자기 비상구 레버를 당겨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선생님 문 왜 여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선생님 문 왜 여셨을까요?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승무원 6명이 있었지만 A씨가 비상구를 여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이 착륙을 위해 복도 건너편에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구 쪽 승객에게는 이륙 전 조작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비상구 옆에도 사용법이 적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어 발생한 사건이며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적으로 지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탑승객을 상대로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며 호흡 곤란 등 불편을 호소한 승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지하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도주했던 30대 남성 어디서 붙잡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주택가 근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달아난 지 8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건데요. 서울 금천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3시간 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후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주택가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피해 여성은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살해 동기가 좀 궁금한데 이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게 범행의 이유다. 이게 이제 A씨의 주장인 거죠? 네, 앞서 들으신 대로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이 일어나기 2시간 전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씨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긴급 체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분리 조치만 한 뒤 A씨를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PC방에 머물고 있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 숙소 제공도 거부했다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접근 금지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오는 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점검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은 추후 정리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에서 확인해야 할 설비들의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포함해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 등 핵심 설비들을 다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설비는 저희들이 방사성 물질을 핵종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시료를 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균질화와 관련된 부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찰단은 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가 어떤 상태였고 무엇을 질문했으며 무슨 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별로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추가로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고 그 부분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은 그대로 남은 상태인데 이번 시찰단 활동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시찰단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찰단 명단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기자들의 현장 취재도 막아 실제로 무엇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시찰단의 종합 보고서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하는 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과학적 괴담을 근거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후쿠시마산 인근 해역의 수산물들을 결국 대한민국에 수입하게 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일본 편을 들어서 정부 시찰단의 활동 성과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봅니다. 피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 당 대표까지 나서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혹세무민 행태를 일삼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 내외부터 시음하라는 등 당 일각의 망언도 모자라 가짜뉴스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과학이 빠진 막연한 혹세무민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시찰단 검증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귀국하면은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형식은 국회에서 불러서 할 것인지 뭐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인지는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대1로 만나 민생 현안 등 각종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생각이 워낙 달라 협치에 물꼬를 칠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시행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 지역 소비자와 수산물 수입업자 등과 함께 부산 감천항 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고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해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검체 채취와 운반 과정, 방사능 검사 현황 등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합동훈련에 참가합니다. 군국주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길기 개항이 자칫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오는 31일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일본 방위성은 일본 호위함이 우길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달고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韓国で実施される PSI 海上阻止訓練に参加する際、海上自衛隊の護衛艦は国内法令等にのっとって自衛艦機を掲揚いたします。 일본 자위대기는 옛 육군, 자위함기는 옛 해군이 사용하던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 디자인을 채용했습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관함식에 초청하면서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본은 이에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는 우리 군수 지원함이 일본 총리가 탄 경항모에 경례하면서 굴욕 외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방장관이 탄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례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는 일본 함정의 우길기 개항은 통상적 국제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호위함은 이번 훈련을 전후해 부산항에도 입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에 힘입은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자위함기 개항은 한일 간 첨예한 과거사 현안을 넣고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다음 신병 확보 대상으로 삼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국회로 넘어가서 다음 달 표결에 비춰질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개시를 알린 검찰이 40여일 만에 관련자를 처음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구속한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입니다. 강 전 회장 공소사실에는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다듬어온 이번 사건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먼저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캠프 지역 본부장들과 상황실장들에게 돈을 뿌리자고 주도한 건 강 전 회장이었고 목적은 선거운동 활동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 원씩 든 돈봉투가 지역 본부장용으로 28개, 상황실장 제공용으로 40개 마련됐다고 개수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지역 본부장들에게 줄 자금 가운데 1,000만 원은 이성만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봤는데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스폰서 김모 씨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에게 줬다는 현역 의원 살포용 자금 5천만 원도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서 결국 이 돈도 공모자인 강 전 회장 손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그룹과 달리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한 건 윤관석 의원이었다고 검찰은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강 전 회장이 6천만 원을 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의원들에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가 뿌려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처럼 9,400만 원 살포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비선이란 표현을 빌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 근간인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이제 검찰의 칼끝은 현역 의원들로 본격적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다음 신병 확보 대상으로 삼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돼 다음 달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현역 의원들, 또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불려 나올 시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른 이전의 사례에서처럼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구속 기소 석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임직원 명의로 된 비상장 유령회사에서 538억 원을 빼돌린 혐의는 해당 회사 돈이 김 전 회장 개인 자산에서 나온 거라 죄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실무진에게 대략만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3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와 경기도 대신 북측에 800만 달러를 내준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는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던 것에선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이 북측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다툴 여지가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보다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시간을 끌어서 구속기한 만료를 노리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금요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주가 조작 폭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와 측근 2명을 7천억 원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앞으로 폭락의 원인과 배후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와 측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7,305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애초 영장에 적시했던 것보다 부당 이득이 무려 5천억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이익이 추가로 파악됐다며 시세 조정에 활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대표 일당은 또 부당이익 가운데 1,944억 원을 수수료로 챙겨 갤러리와 식당, 골프장을 통해 빼돌리고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소유한 유명 작가의 미술품 20억 원어치를 압수하는 등 자산 동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폭락의 원인과 배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락을 촉발한 원인으로 꼽히는 CFD, 차액 결제 거래 내역을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해 분석하는데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을 겨냥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직전 주식을 처분해 600억 원대 차익을 거둬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나 대표 일당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 가운데 시세 조정 수법을 알고 참여한 공범이 있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폭락 원인을 따지고 주가 조작 가담자를 가려내는 데서 우선순위를 구분짓지 않겠다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도 남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 건데 모두 승소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한 승합차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20대 아내가 숨졌지만 운전자였던 남편 A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 계약만 30여 건, 사망보험금 규모만 95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이란 의심을 샀습니다. 결국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으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상당 부분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데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내와의 불화가 없었고 임신한 태아까지 같이 숨지게 할 만큼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여러 보험금 청구 소송 가운데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나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보험금 소송에서도 A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타 나머지 사건들에서도 그대로 존중이 돼서 그 내용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보험금 소송 하급심 재판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최종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법정 지연이자까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자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인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오늘 김남국 의원과 통화 내용을 전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금 세탁을 했다. 그 돈으로 대선 자금을 썼다. 그걸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전화로. 이거 사실이냐. 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권 보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예. 야,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그런 억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자, 특히 대선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좀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 자금 세탁했느냐, 정치 자금 뭐 그 대선 자금 그 부분을 물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남국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네, 무소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때문에 굉장히 그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과 거리두기를 할 거예요.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은 5선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도 민주당 내에 최고위원이고 정말 내로라 하는 다선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미 탈당하고 민심도 썩 좋지 않은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거들어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흥미롭고요. 또 과연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할까?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순실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과연 신빙성이 있는 그런 사실로 밝혀진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민석 의원이 자금 세탁했다, 돈으로 대선 자금 했었다, 이 부분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을 도와주고 싶다는 심정에 더해서 대선 자금이면 당장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 같으면은 내부 정보를 정말 이용한 거야? 또 왜 하필이면 대선 한 달 전에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소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클레이페이랑 바꿔갖고 손해를 봤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대선 자금 하니까 당장 억울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 억울하면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해야죠. 네, 이재명 대표까지 의식한 발언이다. 정호김 의원 이런 추론까지 해주셨는데 안민석 의원이 어제와 달리 오늘은 김 의원 목소리가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의 그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이름이 없었어요. 이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이제 뭐 그 국회 쪽에 호들갑이 맥을 잘못 짚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회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 국회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공간이고 정당한 로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석을 어디 방에 했다 그거로 봐서 각 층에 들어가서 그 방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여러 의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어떤 공식적 기록 속에서는 무슨 뭐 로비라든지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뭐 기분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자명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빗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기록들을 좀 받아서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도 뭐 우리가 아직 의혹 단계지만 며칠 지나면 조금 심리적 안정 단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분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방에 자기 이름 안 나왔다라는 것으로 뭐 만족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또 무엇보다는 안민석 의원이 뭐 나 너 믿었다 그 말했다고 그 김남국 의원은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 의미 거짓말은 없는. 안 하는 친구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안민석 의원 개인의 평가이고 냉정하게 이것은 수사의 결과로 답을 해야 될 문제고 오히려 그 이전에 본인이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명을 마치고 국민 앞에서 그동안에 뭐 빗썸으로부터 업비트로부터 자료 받은 게 있으면 명확하게 언제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했다 뭐 혹은 2억 5천을 빼놨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다든지 그런 것을 해명해야 될 의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집니다. 예. 자, 어제 그 공개한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데 대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믹스를 보유한 의원한테 뭐 하려고 로비를 하냐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그 위정현 게임학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살해 협박까지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긴장 수치가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 뒷 배경에 이 위정현 교수와 그다음에 위메이드 또 지금 김남국 어떤 관계인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역시 검찰에 의해서 결과가 확인돼야 될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은 뭐 김남국은 거짓말을 안 할 친구 이 얘기 자체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
조서를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코인 거래와 관련해 갖고 김남국 의원이 모 유튜버와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게 진위가 확인이 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갖고 예를 든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몇천 원 뭐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뭐 몇천만 원 나오고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정현 게임 학회장의 이 얘기에 대해서도 마치도 그렇게 정해놓고 로비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단지 안민석 의원이 요번에 소위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 직원이 국회에서 뭐 14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중에 지금 김남국은 없다고 굉장히 안도하는 것 같은데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나도 로비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그랬는데 그 14명의 명단에 하태경 의원은 없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국회에 갔다 그래갖고 로비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14명만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그 사람들의 신원을 이런 식으로 입법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14명이 마치 또 로비를 받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정당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솔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쨌든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 모습을 안 드러낸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세비는 따박따박 나가는데 지금 자맹 쇼하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사퇴도 촉구했는데 김남국 의원 언제 복귀할까요? 글쎄요, 지금 아무리 뭐 무소속으로 갔다 하더라도 좀 강하게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위 말하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좀 강하게 뭐 자격 정지를 내리든지 어떤 뭐 제명을 시키든지 어떤 액션을 좀 해야만 본인이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에 충실해지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민주당 내에서 몇 사람이 옹호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게 길어질 부분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공동 발의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빨리 본인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서 국회에 출석하고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라도 본인 스스로가 셀프 제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진 사퇴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국회에 복귀하거나 소명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사무처의 위상과 힘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국회윤리위원회에서 뭐 직무 정지를 하거나 그동안에 세비를 못 받아가게 한다든지 실제 국회의원은 안 나고 있는데 9명의 비서 보좌관들은 따박따박 월급 받고 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휴가 규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이제 청가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국회에 상임위 출석을 못할 경우에 국회의장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는 청에서 허가를 받는 그래서 청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개인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어렵고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주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그것도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중요한 청문회에서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을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사람의 패기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는데 사퇴할
사퇴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자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다 또 안민석 의원이 지금 겁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론가를 포함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또 지금 코너에 몰아갖고 뭐 어떤 상황이 개진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근데 젊은 사람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안다면 사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히려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인터뷰로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예. 어쨌든 오는 30일에 윤리특위를 열기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럼 국회 차원의 어떤 징계 절차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이 무슨 뭐 심사를 하자, 내용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과연 심사와 내용이 필요 있냐 이제 이런 시간 끌기를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라서 민주당도 대체로 여당과 합의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이제 제명을 처리를 했을 때 제명 처리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죠. 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데 제적 3분의 2요.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제 뭐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게 또 부결이 됐을 때 국회가 갖는 후폭풍과 부담이 있다면 최소한 뭐 예컨대 뭐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세비를 반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어느 정도의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출석 정지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가장 지금 그 국회 윤리특위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안은 바로 그 위원회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전부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의혹은 높지만 그게 아직 사실로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되면 국민 정서상 제명을 시키지 않고 결국은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란 말이야? 내지는 다른 경징계 그런 이제 그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국회법에서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다음이 제명이잖아요. 그 사이에 징계의 내용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비트와 빗썸 관계자를 불러서 현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빗썸 측에서 나온 얘기가 김 의원이 본인의 이제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휴게소에서 모습이 포착된 그날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아마 트렁크 뒤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아마 뭐 아직 추론입니다만은 업비트나 빗썸으로부터 받아간 자료를 싣고 보좌관들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통장 기록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어디론가 갔지 않았겠냐. 혹은 그런 걸 가지고 어디 좀 일단락시면서 좀 심신의 뭐랄까 피로를 좀 쉬고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제 재판이라든지 검찰의 출두를 준비하고 있는 체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디펜스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절한 변호인들과 함께 이제 무슨 재판에 관한 논리를 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조금 얼굴빛이 좀 안정돼 가는 것은 이제 말하면 변호사들이 붙고 자기가 했던 그 자료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심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오히려 보여집니다. 자료를 좀 분석하면서 좀 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얘기하신 대로. 자, 그리고 이제 빗썸 관계자 얘기로 에어드롭, 이제 무상으로 뿌려지는 이 코인이 김남국 의원에게 제공된 바는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상장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없지만 이게 개인의 일탈 가능성까지는 뭐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지금 그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뭐 코인을 뭐 거래해 봤거나 또는 거래 중인 사람이 뭐 600만 명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어떤 불법성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신생 코인을 사가지고 금세 팔면서 차익을 거두는 그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되는 코인을 10억의 손해를 보면서 교환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대선 한 달 무렵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금 세탁의 의혹,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 그다음에 로비를 받았는지의 의혹,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네. 본인이 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면 돼요. 그 부분을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또 자료를 공개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그 소명하는 것이 이 사회적 무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이 조사단 질문에 제한적으로 답한 업비트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원 의원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업비트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업비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업비트가 의도를 갖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김성원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업비트 측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예. 저는 오히려 김성원 의원이 좀 잘못 짚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빗썸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뭐 이미 이제 규정이 되기 전이죠.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 부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비트에 비해서. 따라서 정부에 더 많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스스로 그런 불법의 가능성을 인정한 거라고 보여지고 업비트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업비트가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FIU에 예. 당당한 것이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래소를 믿겠습니까? 어떤 외부 세력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가서 자료 주 하면 그냥 내주는 거래소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오세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고 있습니까? 특히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익명석, 그러니까 자기 비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출을 끓이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것을 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냐. 그렇다면 업비트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는 결백하고 우리가 고발했으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아주 뭔가 숨기는 듯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상 거래를 감지해서 신고한 데가 업비트다 보니까. 예. 저도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인데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거라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설명하고 할 때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기는 업비트 측으로서도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에 증인뿐만 아니라 이제 참고인으로 기업인들이 가면은 쥐잡듯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이거든요. 물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사를 하되 지금 업비트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조사를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그 너무나 이렇게 그 마치 또 갑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것도 제가 높아심에서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만 보면. 예. 그리고 앞서 잠시 얘기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1대 그 국회 출입 기록 이걸 두고 지금 노웅래 의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 두 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오늘 전문가인 김영주 의원님 모시면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허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의 조항 하나가 사실상 P2E법 합법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게 노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은 메타버스와 게임도 구분 못하냐. 자,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게임과 관련된 게임산업법은 문화관광부 소속입니다. 네. 문방위에서 하는 것이고 문방위는 기본적인 입장이 아까 우리 그 게임 학회장처럼 P2E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다 이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철퇴를 가하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픈하지 않는 쪽으로 게임물 중독 이런 거와 관련된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쪽은 블록체인 이런 쪽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과학기술부가 원래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얘기한 발의한 것은 매년 그런 국가가 이런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여러 가지 최종적인 결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NFT 형태든 P2E 형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연 그것을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바타들이 서로 놀면서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게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블록체인 안에 토큰 이코노미의 결제 과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은 있는데 이제 의혹적으로 보면 게임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방위에서 P2E 게임이 막혀 있으니까 머리를 돌려서 가방이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위메이드와 허은하 의원의 유착 관계라고 한다면 왜 가방이 의원을 방문했을까? 그때 당시는 위메이드가 상장 폐장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의원들한테 왜 폐장됐는지 왜 코인을 과잉 발행했는지를 물어서 설명해 주는 자리로 방문 기록이 대체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왜 가방위원들하고 친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을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혹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허은하 의원은 이 법이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가 주 목적이고 P2E는 아예 그 입법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은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그 14명의 국회의원을 지금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은하 의원이 그 상당히 지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지금 노웅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집중함으로써 사실은 김남국 의원에 집중돼 있는 그런 어떤 주목도를 분산시키는 정치적 효과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허은하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 P2E를 또 이렇게 노웅래 의원이 강조하냐면은 아까 그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이라는 분이 모 언론사에다 칼럼을 써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의 대선 캠프가 이 P2E를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했었다. 이게 김남국 위믹스와 연계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그 게임산업 회장이 게임학회 회장이 지금 엄청난 협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것 보세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이 그 메타버스 산업진흥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P2E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허은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은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나를 공격하는데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철험회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디지털 자산 거래법안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말 못하느냐고 반격을 해요. 근데 이 디지털 자산 거래 법안이야말로 P2E, Play to Earn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명문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웅래 의원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당신은 스포츠와 축구를 구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스포츠와 축구가 구분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허은하를 공격함으로써 김남국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P2E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법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여도 김남국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분명하게 소명할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허은하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가지 조언을 들어서 만든 것이고 그 오히려 P2E를 그 분리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지금 제가 하는 참고로 상황이죠. 한마디만 더 네. 하시면요. 이제 게임 산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게임을 통해서 얻은 자산을 환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돈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법이 가장 크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P2E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딱 걸려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허은하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게임 산업법하고 충돌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P2E의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농내원의 공격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각각 의원들이 입법한 내용들까지 지금 국회 안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쨌든 돈 봉투 그리고 이 코인 논란 겹업제를 맞다 보니까 민주당 오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던데 특히 자 민주당의 호감도 조사한 부분이 있던데요. 이걸 좀 21대 총선 때하고 지금 5월 지금 시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0대에서 40대 그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18세에서 21세는 46에서 25%로 떨어졌고요. 30대는 56에서 30, 40대는 63에서 41%로 떨어졌는데 뭐 20, 30대에 떨어질 건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요. 40대는 민주당의 또 주력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더 떨어져야죠. 더 떨어져야 이 정도 된다고 떨어져서 보십니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떨어졌다고나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호감도가 좋으네. 네.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뭐 오히려 더 뭐 투명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스스로가 왜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 얘기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이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메추리를 더 때려야 된다. 호감도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도록 더 혹독하게 민주당을 채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더 떨어져야 민주당이 살아날 길이 생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아까 그 여론조사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많이 가져갔을까 보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아주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총선 앞두고 20대에서 40대. 굉장히 중요한 층인데 이 호감도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까요? 양당 모두.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요.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부동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동층이 그렇다고 제3의 정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부동층 자체가 또 그러면은 의견이 하나로 뭉쳐져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도 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당이든 바닥을 먼저 치는 당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을 쳐야 그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개혁의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각자 우리는 상대 당에 이재명이 있으니까 또 저쪽 당은 우리는 윤핵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실수할 거야.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안일함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립을 쥐고 있겠다라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고요.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 총선은 우리들이 주도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거든요. 유권자로 하여금.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럴지도 몰라요. 어차피 부동층은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민주당 입장에서 하나만 더 보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계속 살아있는 악재인데요. 자, 한 언론이 민주당 의원들, 이 관련된 의원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이정구 노트를 우리가 단독 입수했다. 그러면서 실명 몇 분의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이 의원들은 지금 법적 대응까지 우리가 불사하겠다.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다. 네. 어떤 언론에서 오픈했느냐에 대한 신뢰도, 또 실제적으로 이정건이라는 인물이 소위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시킨다는, 혹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핵심적인 자금 관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영역에 있지 않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어찌 보면 뭐 삼류 소설 같은 보도 이렇게 얘기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주요하게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대단한 활력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엇갈리는 반향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 노트에 대해서 주요한 언론인들이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완전 엉터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걸 딱 잡아서 특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뭐 이현욱 의원도 있고 서른 의원도 있고 고영진 의원도 있는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과연 그와 같은 실제로 뭐 송영길 체제에서 오히려 더 대척점에 있는 의원들이 더 많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정근하고 친한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다양한 녹음에 있는 그냥 스토리들을 엮어서 풀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자, 언급된 서른 의원은 보도가 되기도 전에 지난 24일에 이미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허위 조작으로 정치 공작을 펼쳐 저를 죽이려는 자, 그 배우가 누구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배우가 누구냐, 배우를 밝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굉장히 강한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지금 뭐 언급돼 있는 사람은 51명인데 그중에 뭐 14명,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나온 게 5명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5명의 면면을 보면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신빙성이 있겠는가 그러는데요. 두 가지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노웅래 의원. 그 내용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발언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돈을 줬다고 하는 박모라는 기업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마당발처럼 이렇게 이제 그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모든 통화 기록을 다 녹음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오픈되는 속도도 그렇고 지금 그 나오는 면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검찰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공개되는 내용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정말 마음먹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나중에 민주당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휘발성 강한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특히 뭐 CD와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 돈 받은 거와 관련해가지고 자필로 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통화 기록 있잖아요.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인이 부정을 해도 이미 통화 기록이 나오면은 사실 거의 빼박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모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정근 이 사무부총장도 기록을 해놨지만 이 사업가 박모 씨가 지금 녹음해 놓은 기록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서른 의원은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분들도 답답한 것이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참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전화할 때 통화 녹음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 통화 내용을 또 받아치게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자금 어떤 돈 봉투를 돌리는 것 이외에 인사청탁 이런 대목도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굉장히 보십니까? 뭐 고구마 줄기 캐듯이 상당히 어떻게 전파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청와대라든지 또 공기관 감사 뭐 이런 어떤 채용 문제까지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실제 요 주인 되는 분들이 이제 뭐 철도 관련된 사업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 이런 데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지금 이것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처음에 조금 드러난 부분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어떤 국가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뭐 공기관의 어떤 그 사람들하고 그쪽 해당되는 상임위 혹은 그에 뒤심을 쓸 수 있는 정부 요직 이런 커넥션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큰 내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되는 걸까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여러 차례 신경전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 대화,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대담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 공개 토론 적극 가능하니까 기회 앞에서 공개 토론 합시다.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식사회동 제안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가 정책 대화를 하자, 식사는 무슨 식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좋다, 아예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후에 그 실무단들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드디어 네. 성사 만나는 겁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좀 일단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공개 토론도 하고 비공개 대화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말하듯이 정책과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처음에 밥 한 번 식사를 얘기하지 않고 한번 소주 한 잔 하자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말린 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뭐 밥이나 술은 친구하고 친한 사람하고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당 대표로서 민생 현안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좀 그 대화를 부드럽게 하려고 김기현 대표로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색하고 나오다 보니까 또 김기현 대표가 친구인 줄 알았다. 가까운 친구. 그런데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친구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인 토론과 비공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밥술은 친구랑 마셔라 했더니 친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김기현 대표가 좀 뭘 하려고 하면 설화가 일어나고 이래서 조금 조춤했었는데요. 좀 여유를 찾은 모습일까요? 뭐 지금 김기현 대표도 당내에서도 되게 힘듭니다. 지금도 힘듭니까? 예, 자기 리더십도 힘들어하고, 어제도 제가 그 김기현 대표 측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논의를 했더니 되게 힘들어하신다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좀 살갑게,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요구했던 영수회담을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내칠 수 없는, 조금 더 본인도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마무리는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이제 정치 토론, TV 토론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만남이 아니고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같이 토론하면서도 조금 더 정치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무릎을 맞대고 또 차라도 한잔하고 뭐 덕담을 나누는 분위기도 듣고 싶어하는 게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조금 잘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가져갔으면 비공개에서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TV 토론회 형식은 너무 정책으로 자칫 정책 대결이 될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TV 토론이 성사된다면 또 어떤 정책을 처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해자는 교제 폭력으로 살해 2시간 전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그대로 풀려난 뒤 끔찍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은 살해당하기 2시간 전 동거하던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지구대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곧 귀가 조치됐습니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 경찰이 A씨의 긴급 체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 숙소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지 2시간 뒤 보복을 위해 찾아온 A씨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못 내린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 사이의 폭력 사건은 별도 처벌법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겁니다. 현재 연인 관계일 경우 범죄 심각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문제란 지적이 나오는데 관련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지난 2020년 19,000여 건에서 이듬해 57,000여 건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700피트, 약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비상구 쪽에 앉은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항공기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30대 남성이 항공기의 비상구를 강제로 열면서 발생했습니다. 네, 비행기에는 6명의 승무원이 있었지만 착륙 직전이라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이 남성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문이 열린 채 계류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출입문에 연결된 경첩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도 일부 보입니다. 200m 상공을 날던 항공기의 비상구가 열린 건 30대 A씨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A씨는 비상탈출구 옆좌석에 앉아 대구로 가던 중 갑자기 비상구 레버를 당겨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선생님 문 왜 여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쌤 문 왜 여셨을까요?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승무원 6명이 있었지만 A씨가 비상구를 여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이 착륙을 위해 복도 건너편에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구 쪽 승객에게는 이륙 전 조작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비상구 옆에도 사용법이 적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어 발생한 사건이며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적으로 지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가 세력을 더 키우면서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연휴 이후에 남해안에 수증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물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중형차가 뒤집혔고 도로변 아름드리는 뿌리가 뽑혔습니다. 도로 위로 쓰러진 전신줄을 피해 조심스레 운행하는 차량. 그 옆 건물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가 남긴 모습입니다. 괌을 지나며 태풍은 더 강해졌습니다. 거대한 태풍 구름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중심에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마와르는 북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져 29일에는 필리핀 북동쪽, 30일에는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접근한 기압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며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27일은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28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연휴 이후 날씨는 유동적이지만 남해안에 계속 비구름이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이완 부근 해역에서 정체하며 약화하던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남해안 비구름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약화하면 태풍의 범위가 넓어지며 가장자리 수증기가 주변의 다른 저기압에 공급될 수 있고 이 경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연휴 기간 내륙의 장대비에 이어 연휴 이후에는 남해안에 더 강력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찰이 금속노조의 문화재와 선전전의 연이틀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노조는 지난 3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게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강조를 해서 양측의 충돌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불법 파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금속노조가 다시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간밤 문화재를 강제 해산했던 경찰이 이번에도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금속노조는 지난 3년간 문제없이 진행해온 문화재와 선전전을 경찰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낙인 찍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밤사이 체포된 조합원 3명은 경찰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자진해서 빼려던 선전 차량을 견인한 것도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은 합법이었고 어제부터 불법이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대법원 앞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계 반발에도 경찰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경찰청 주관으로 열면서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 훈련도 포함했습니다. 또 집회 현장 위법 행위에 대비해 기동대 검거전담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걸 둘러싸고 기동부대 일부에서 반발도 나오는데 윤익은 경찰청장은 사기 진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휘부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는 적극 해산하고 위법 행위는 단호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연이틀 적극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 노조 집회와 시위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어
현장의 충돌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를 찍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순경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경찰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모 씨가 구속된 지 닷새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왜 성착취를 요구하셨어요? 성착취를 요구하고 구매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7월쯤부터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윤 씨. 지난해 말부터는 공유 차량을 빌린 뒤 거주지 인근 공영 주차장으로 미성년자 5명을 불러내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신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서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앞서 검찰에 넘겨진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장까지 최근 경찰관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장도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비위를 저지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비위가 발생한 관서에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신속히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채용과 교육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올여름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냉방장치를 가동하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평소보다 일주일 빨리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최고 기온은 31.2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주일 먼저 30도를 돌파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서 지난주 70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센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지금 대류 활동이 활발해서 티베트 고기의 발달할 경우에는 폭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 사용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는 산업계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 전망을 고려할 때 전력 수요가 7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먼저 설비 고장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부터 전력 수급 종합 상황실을 합동으로 운영하고 24시간 집중관리 체제에 돌입합니다. 또 다음 달 중순쯤에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법으로는 또 다른 희생자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부가 서둘러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 전세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에 잘못된 걸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고 그게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특별법은 그 어디에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국 또 빚지라는 거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아닙니다. 저희 법 바꿨어요 라고 하면서 의수될 수 있는 사람들 정부와 국회 안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자분들 얼굴 앞에서 그 이야기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국토교통부와 제1차 중앙지방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 사기 등의 신고 조사 및 주택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3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기고 숨진 안타까운 사건. 숨지기 전 학교 폭력을 호소했다는 유가족과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학교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고등학교 3학년 김상영 군. 유족은 아들이 1학년부터 따돌림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 측 묵살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학교에다 얘기해도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집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전화해도 뭐 학교가 조치가 없으니까. 이와 달리 학교 측은 김 군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가 없었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김 군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교사 1명은 학교폭력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을 강제 소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이 남긴 유서와 메모에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따돌림 등 정서적 학대의 경우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은 오는 31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를 연다 해도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형법상에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징계의 수위가 충분히 높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학교폭력 정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군과 1,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김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디스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가 싣고 간 도요셋 위성 1기가 추가로 신호 수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누리호 탑재 위성 8기 가운데 6기에서 신호 수신이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6시 24분부터 31분쯤 대전 천문현 지상국을 통해 도요셋 4호기의 비콘 신호를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누리호에서 사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도요셋 3호기와 저셋 큐브 위성은 아직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자맹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코인 상자 정보 사전 취득과 대선 자금 세탁 의혹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맞불 공세는 자제하고 있지만 친명계 일각에선 김 의원을 엄호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자체 진상조사단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상장 정보 사전 취득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김 의원이 미리 정보를 듣고 수익을 낸 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가능성을 부정 1번. 그러나 2번.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의원이 세비로 잠행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해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행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탈당한 김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오는 30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할 국회 윤리특별위 개최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친 이재명계 등 당 일각에선 김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선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선 김 의원의 말을 빌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가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예. 야,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과 관계를 끊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이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터라 김 의원 관련 사안이 민주당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남긴 이정근 노트에서 이름이 언급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의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이정근 노트에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의원으로 이원욱, 김병욱, 설훈, 김영진, 고용진 의원의 실명을 언급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들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라며 당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정근 노트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실명이 대거 적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권력 부패 스캔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실명이 공개된 이들은 노트의 내용을 부정하고 민주당도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엄포를 놓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부정부패 스캔들 속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사회동을 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정책 현안을 놓고 공개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치의 물꼬가 튈지 주목되는데 앞선 기싸움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표끼리 회담은 흉어물 없이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회담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 공개 토론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 토론 합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여야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정치, 경제, 교육 등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19일과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른 이전의 사례에서처럼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디폴트 시한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최대 견제 대상이자 최대 채권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수렁에 빠진 부채 한도 협상. 재무부 현금 잔고는 500억 달러를 밑돌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디폴트 시한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And the negotiations we're having with Speaker McCarthy is about the outlines of what the budget will look like, not about default. There's no agreement still. It's all agreed to. There's a couple of issues still hanging out there that we got to get done. 8,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 가치 폭락에 이어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미국 최대 채권국이었던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보유 자산을 대폭 줄여왔다는 점입니다. 대신 일본이 최대 채권국으로 떠올라 현재 1조 1,000억 달러어치를 쌓아둔 상태입니다.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경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希望美方采取负责任的财政和货币政策，不要将美国的风险转嫁给世界。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 위기에 중국이 울기도 웃기도 애매한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합의에 근접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합의안은 3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경 2천조 원의 현 부채 한도를 2년간 올리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심사할 수 있는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겁니다. 상향하는 액수는 총 1조 달러 이상으로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이는 700억 달러, 우리 돈 93조 원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평등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방안으로 워싱턴 선언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의 가장 강력한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is an affirmation of our commitment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nd we do believe there's important, deterrent messaging there.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 그룹 NCG는 더욱 평등한 동맹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가장 높은 차원의 안보 문제인데 함께 협의한다는 건 그만큼 심화한 한미 동맹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And really creating, frankly, a more equal alliance where we do more together to address this. But the idea of this deepened consultation, I think, is entirely appropriate. 미 국방부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합참의장으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과거 두 차례 군산 공군기지에서 각각 조종사와 부대장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처음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흑인이 맡게 됩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 그룹의 대표를 누가 맡을지 한미 양국에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자녀로 알려진 주애가 첫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또 나왔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주애가 맞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후계자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김주애를 공개 일정에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김일성, 김정일 모델과 유사하다며 지금 딸을 당장 내세운다기보다는 후계자로서의 덕목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 군속들의 유족들이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혼을 떠받드는 시설로 90%에 가까운 213만 3천여 명은 태평양 전쟁과 연관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가정폭력을 신고한 11살 흑인 소년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No justice. No peace. 경찰이 쏜 총에 맞은 11살 흑인 소년 에이드리언 머리의 가족 등이 총을 쏜 경관의 해임과 기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간 20일 새벽. 머리는 이부 형제의 아버지가 격분한 상태로 집에 찾아오자 911에 신고했고 새벽 4시 흑인 경찰관 그레그 케이퍼스가 출동했습니다. 케이퍼스 경관은 모두에게 손을 들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머리는 그 말을 들었지만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I don't want to die. That's what he was saying. While I was on the ground, I said, "You're not gonna die, baby. You're not gonna die. Just keep talking." 머리는 폐가 손상되고 갈비뼈 골절과 간 열상을 입었으며 산소호흡기와 흉관을 삽입한 채 나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인디애놀라 시의회는 미시시피 수사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케이퍼스를 유급 행정휴직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뉴멕시코주의 파밍턴시에서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집을 잘못 찾아가 엉뚱한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또 2021년 9월에는 뉴저지주 만투아에서 자기 집 뒷마당에 침입자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년간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1,079명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 총리실과 총리 관저로 들어가는 철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넥 총리는 총리실에 있다 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세계 주요 정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영국 총리실과 총리 관저 등 여러 정부 시설이 모여 있는 런던 다우닝가. 은색 기아 승용차가 입구 철문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I heard the bang. As soon as I heard the bang, I jumped to my feet. I saw a lot of children running away in almost panic away from the gates.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다급하게 달려가고 구급차도 속속 도착합니다. 무장 경찰은 현장을 지나는 사람들을 거칠게 막아섭니다. 차를 몰고 철문을 들이받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nd I would say maybe in his 50s, straggly hair, apparently had a Winnie the Pooh t-shirt on. 경찰은 운전자에게 난폭 운전과 기물 파손 혐의를 적용하면서 테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넥 영국 총리는 현장 부근 총리실에 있다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샐 틈 없는 경비 태세에 둘러싸인 세계 주요 정상들이지만 이번처럼
그들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들이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트럭을 몰고 미 백악관 보안 장벽으로 2번이나 돌진한 19살 나치 신봉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I can tell you, right, he was briefed this morning. That's when he got the briefing from both Secret Service and the Park Police on what they know thus far. Clearly, the president was here yesterday working at the White House. So. 일본에서는 지난달 15일 평소 선거제도에 불만을 뿜어온 20대 남성이 선거 지원 유세장에 간 기시다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던져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송대현 씨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La détention provisoire de Madame Chang est de nouveau prolongée.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장미정 씨는 남편의 친구에게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금원석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다. 현장에서 압수된 가방에 들어있던 것은 마약이었다. 옷하고 타올하고 굉장히 감싸져 있었어요. 그 마약이. 그냥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코카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장미정 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약 운반을 사주했던 진범이 잡혀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해줬지만 교도소에서의 비참한 생활은 계속됐다. 성추행이 만연한 교도소. 형편없는 식사로 늘 배가 고팠다. 이게 지금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와이프가 고생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엄청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가정주부 장모 씨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데 1심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장미정 씨가 마약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언이 필요했다. 대사관에서 보냈다고 말하는 판결문은 약 7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제대로 도착했고 장미정 씨는 여전히 구속된 상태였다. 뒤늦은 재판 서류 제출로 구속된 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은 형량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보낸 장미정 씨는 2006년 11월 15일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을 포함해 사흘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즐거운 연휴지만 연휴 동안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충북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계획 세우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도 오전까지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7도로 수도권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더위가 주춤하겠고 다른 지역은 비슷해 다소 덥겠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 중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발표되는 태풍 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